2003년 가을 개간지에 발표된 나는 편의점에 간다를 읽으며 그리고 읽고 난 후 먼저 발표된 노크하지 않는 집까지를 읽고 김애란의 다음 소설을 기다리다가 오늘에 와서야 그의 소설집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많은 생각들, 사람들, 여러가지 것들을 잊었고 또 잊혀졌다. 달려라 아비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그의 소설집을 보고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당시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 대한 느낌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반가운 마음에 읽기 시작한 책장들을 넘기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의 소설에 대한 느낌이나 기대가 잘못되었구나 싶었다. 마냥 발랄하거나 가벼운 터치 같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내 생각보다 더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에 반갑다. 책장을 덮으면서 두 개의 낱말이 남는다. 나와 아버지. 두 개의 낱말이 가리키는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세상에 남자의 정자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인간은 없을 테니까. 어쩌면 김애란의 까마득한 글쓰기의 시초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것이 배어있지 않을까 막연한 짐작을 해본다. 곳곳에 드러나는 화자의 아버지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들은 아니다. 물론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굳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아버지들의 아들, 딸 또한 그러한 아버지를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을 놀이공원에 버려놓고 간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가 길을 잃어 자신을 찾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나 줄창 뜀박질만 하고 있는 아버지를 상상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김애란 속에 녹아있을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궁금해진다. 앞으로의 소설에서 아버지라는 인물이 어떻게 다시 다르게 그려질지 말이다. 단편 종이 물고기에서 드러나는 김애란의 글쓰기에 대한 애착이랄지 태도 같은 것이 묻어나와 한층 읽기가 흥겨웠다. 그렇지만 단편 노크하지 않는 집에서의 결말은 심히 헷갈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 잘 이끌고 가다가 난데없는 오리무중이랄까? 그것이 김애란식 전략 내지는 서투름 혹은 간파하지 못한 독자의 우둔함인지 간에 여타 몇몇 작품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 소설집을 묶은 작가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싶지는 않다.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몇 안 되는 신예 작가 중 하나이다. 제법 어린 나이 때부터 죽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생각해 왔던 것 같다. 그때의 죽음은 막연하거나 나의 일은 절대 아닌 나 이외 사람들의 일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래서 죽음은 일상 속의 일상으로 별 감흥 없는 일일 뿐이었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어떤 것이 아주 멀게 있거나 그래서 흔적이나 형체를 알 수 없을 때는 두렵지가 않다. 그것이 주위를 배회하거나 그러다 한 번씩 그것의 울음소리를 엿듣거나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면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연자약할 수 있다고 덤덤하다고 하다가도 느닷없이 그것은 거의 너무나 갑자기 덤벼들어 낚아채 가긴 하지만 그것의 위협이 코앞까지 왔음을 직감할 때 순간 소름처럼 돋아나는 공포와 본능적인 살고 싶다는 욕망, 그런 순간을 느끼고 나면 과연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능한 일일까 싶겠다. 우리가 여하한 각오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막무가내로 다가오는 것이겠지만 늘 그것을 염두하고 생각하고 산 사람의 세계에는 죽음과 삶이 공존하겠지만 죽어버린 사람에겐 삶이란 없고 죽음 자체도 없는 것일 테니 산 사람들이 겪는 슬픔이란 것은 때론 그것을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산 사람들 자신이 겪을 부재에 대한 상실감,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 것인 줄 알았던 그 무엇이 이제 없다는 것,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의 불만족이 펑펑 터지는 것, 얼마나 이기적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채롭다. 그가 사물들과 조우하는 모습들이. 다채롭다. 그가 소통하는 사물들의 이야기와 그 자신의 이야기들. 20가지의 사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를 읽는다는 것은 포근하다. 그의 산문집들을 읽어내려가면서 드는 느낌은 한결같다. 그의 심성 역시 한결같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산문집 역시 그러했다. 그의 시에 살점들과 피부가 붙어 있고 그 위에 연한 화장만 한 것 같은. 그의 속내가 곧 그의 시와 산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표면적으로 글이라는 것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사물을 사물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세상을 크게 꿰뚫어 보는 마음, 작고 여려서 숨겨진 듯한 것들의 환하고 소중함에 대한 눈여김들. 그러한 사람은 곧잘 다치기 십상이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찬란하다. 그의 손끝에서 쓰여 나오는 우리 말들의 풍부한 맛. 참 맛깔나다. 그런 말들을 써먹지 못하는 내가 어찌나 안타깝던지. 말을 많이 안다는 것은 정말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읽어본다. 기르고 짓는 마음을 느낄 수 없을 때 음식에 대한 모독은 이미 시작된다. 음식에 대한 모독은 생명에 대한 모독과 직결된다. 나의 공덕을 생각하면 이 공양받기가 부끄럽습니다. 오로지 탐진치를 끊고 수행을 위한 약으로 먹나니 이 음식을 먹고 마땅히 도업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절집 공양간에서 종종 보게 되는 기도문이다. 음식을 통해 삼라만삭의 공덕을 헤아리고 공경하며 자신의 마음자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이 기도문을 나도 냉장고 문 앞에 붙여둔다. 상처가 오롯이 상처로 깊어지면 상처에서 꽃이 피기도 한다는 것을. 언제부터 우리는 햇빛과 햇볕과 햇살을 구분하여 말하기 시작했을까? 빛과 볕과 살로 변주되는 그 말들은 미세하지만 분명 다른 질감을 지닌 듯하다. 햇빛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지닌다면 햇볕은 촉각을 환기하며 감각의 주체에게 보다 가까이 있고 햇살에 이르면 통각이라고 할 보다 종합적인 어떤 몸석금의 상태에 가까워진다. 햇빛이 아직 대상화된 거리 속에 있다면 햇살은 피부와 혀에 감기고 마침내 무언가 부드러운 살점을 나의 내부로 밀어넣는 듯한 교합의 친밀감 속에 있다. 철학박사 시인의 최초의 산문집이라고 책 날개에 소개되어 있다. 총 7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딴 생각으로 해보자면 제목에만 비춘 생각은 아니겠지만 30. 유독 그 나이에 민감해하는 것은 왜 그럴까? 김광석의 30 즈음에도 그렇다 할 수 있는 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그러하겠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 큰 차이는 없으리라 본다. 30. 30보다는 29. 아마 그때 나도 꽤나 심란한 심사를 하고 있었던 듯 싶다. 30대. 이제 30대라는 막연한 서글픔이나 위기감 등등. 그것은 막연함이었는지도 모른다. 30이라고 명퇴를 강요받을 것도 아니고 육체적 몰락이 닥치는 것도 아니다. 30 잔치는 끝났다 라고 한 시인도 있지만 잔치 도중의 흥겨움과 부산함은 없겠지만 그 뒤에 찾아드는 차분함이나 아쉬움은 있겠다. 30이 닥쳤다고 만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저자는 다분히 과잉된 감정인 듯 보인다. 여하튼 무심히 간과할 수 없는 한 단계이기는 한 것 같다. 누구나 그 즈음에는 골똘해질 이미 훌쩍 지나버린 나는 이제 무덤덤. 다만 40 이후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익숙해진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세월이 갈수록 인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인물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한들 무슨 불편이 있을 것인가? 그 편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면 혐오감에 사로잡힐 테니까. 에밀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에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나냐라고 하며 살겠지. 면을 알 수 없는 다면체가 있다면 사람이라는 인격체겠지. 고로 나도 날 모른다. 알려고 발버둥 치는 게 사는 거겠지만 끝내 모르겠지. 다음날 또 짖다. 병중에도 오히려 술을 사양 못하니 죽는 날에 가서야 술잔을 놓으리라. 깨어서 살아간들 무슨 재미랴. 취하여 죽는 것이 진실로 좋을시고. 책 제목의 구절은 허균의 손곡산인전에서 손곡 이다를 평한 한 구절에서 딴 것이다. 저자가 옛 시인들의 시들을 한글로 다시 풀어서 쓰고 간략히 설명한 형식이다. 우리가 한시에 음을 달 수는 있다 쳐도 그 뜻을 알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요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번역 작업은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한다. 일부의 사람들만이 음미할 수 있는 옛글을 한글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들의 감성을 맛볼 수 있다면 고루하다고만 생각되어 방치되던 귀중한 시들이 새롭게 빛을 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외국 시를 번역했을 때 그 나라 말의 결이 살려지지 못하는 것처럼 한시를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김소월의 시를 영역하여 읽는다 한들 어찌 그 결을 느낄 수 있을까 그 말이다. 그래도 외국 시를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솔직히 제목이 너무 좋아 두말 않고 구입한 책이다. 몇 편 더 읽어본다. 번민. 마음과 세상 일이 서로 어긋나 시 짓지 않으면 즐길 일 없어라. 취중의 별천지도 순식간이요. 잠자는 그 맛도 잠깐 사이라. 송곳 끝 다투는 장사치도 이 갈리고 말 기르는 오랑캐도 한심하다네. 나라에 몸 바칠 인연 없으니 눈물을 닦으며 길이 탄식하노라.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요사이 우리님은 어찌 지내시나요? 사창에 달 밝으면 인해서름 끝이 없네. 꿈길에 다녀온 혼 자취 있다면 님의 집 앞돌길은 이미 모래되었으리. 원래 40여 개의 글을 모아 엮었으나 이 판에는 24개의 글만 실려있다. 섬 아닌 섬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진다.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유럽이라면 훌쩍 떠나 아무도 모르는 다른 나라 어느 거리에 내려설 수도 있을 텐데, 압록강을 어렵게 건너 중국에서 배를 타고 낯선 유럽으로 가는 전경에서 시대의 상황에 내몰리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선하다.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 땅에서 써내려 가서인지 어렸을 적의 기억들과 감회가 정감있게 잘 그려져 있다. 마지막 책장에 지난 가을 별세하셨다는 어머님의 소식을 담은 누이의 편지를 받는 장면이 참 짠하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번역자가 전혜린이란 것도 눈에 띈다. 내가 가진 유년의 기억들과 육친에 대한 기억은 무엇이 있나 싶었다. 본문의 인용으로 감상을 대신한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느낌의 낮잠. 많은 이들은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고통스럽던 기억의 편린으로부터 자기 생의 8화를 이미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극단의 추억은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흔히 가장 왕성한 에너지로 자신의 무의식에 각인되곤 하지요. 의식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한 인간의 가장 내밀한 지향 혹은 내밀한 거부의 근원에는 이 추억의 힘이 있다고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고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며 언어로 표현할 방도가 없는 원체음의 세계이지요. 진리는 다만 적으로, 부정하는 자로 나타난다. 벗으로, 인정해주는 자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진리는 악마 같은 무엇이다. 만일 그것의 악마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진리의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의 파괴적인 성격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오직 다르마를 의지처로 삼아라. 때로 괴로운 책 읽기가 필요하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어떤 두려움이 문득 내 영혼을 찔러오고 나는 듣는다. 홀로 선 자의 길을 가라. 혼자서 가거라.